문제 31번.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크게 습식과 건식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 건식에 속하는 거. 그러면 습식은 뭐냐? 물과 직접 접촉이에요. 이건 뭐냐? 본체 내부를 뜻해요. 본체 내부. 그럼 물과 관계가 없는 거, 이건 건조한 상태에서 부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건식이라고 하고요. 물과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뭘까? 주로 대표적으로 건식이 어디냐? 연도 측에서 일어나는 부식인데요. 고온부식, 저온부식이에요. 고온부식의 주 원인은 연료 중에 바나듐이라는 성분 때문에 일어나고요. 저온부식의 주 원인은 연료 중에 황성분 때문에 황화합물, 아황산가스가 발생이 되어서 아황산가스가 다시 무수황산이 되고 그게 이슬과 접촉했을 때 황산이 만들어지는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거, 건식에 속하는 거 황화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식은. 문제 32번. 보일러의 점화 조작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점화 조작. 1번. 연료가스 유출 속도가 너무나 빠르면은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연공에서 노즐에서 이렇게 떠버려요. 화염이. 리프팅 현상이 일어나서 불이 꺼지게 되고요. 너무 속도가 느리면은 불이 거꾸로 타고 들어오는 역화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1번은 설명을 거꾸로 해놓은 거죠. 2번, 연료의 에어 온도가 낮으면 무화가 되지 않고 끈적거리니까. 에어 온도가 적절치 않아서 차요. 중유가 차면은 안개처럼 분사가 안 돼요. 끈적거리니까. 화염의 편류, 노즐에서 분사할 때 끈적거리는 기름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분사가 안 되고 물줄기 떨어져 있어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냥 안개처럼 분사가 안 되고 거기에 불이 어거지로 붙으니까 끓음이 잔뜩 나면서 이 불길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 편류. 끓음 분진이 발생하기 쉽다. 3번 유압이 낮으면 기름 분무하는 압력이 낮으면 점화나 분사가 불량하고 유압이 너무 높으면 많은 다량의 연료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끓음이 발생하기 쉽다. 공기에 비해서 유압이 너무 높으면은 기름량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나가는 거죠. 4번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면, 즉 환기 시간이 너무나 길면은 오히려 연소실이 냉각이 되고 너무 또 짧으면 역화를 일으키기가 쉽다. 즉 프리퍼지 시간을 너무 부족하게 하면은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연소 가스가 연소실 내에 남아있다가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제 그 역화를 일으키기 쉽다라고 하는 경우죠. 자, 1번이 설명이 틀렸죠. 문제 33번. 보일러의 작업 종료 시 주요 점검사항으로 들린 것. 보일러 작업을 다 끝냈어요. 1번 전기 스위치가 다 내려져 있는지 점검한다. 2번 난방용 보일러에 대해서는 드레인의 회수를 확인하고 진공 펌프를 가동시켜 놓는다. 응축수와 마저 회수가 되도록. 3번 작업 종료 시에는 증기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한다. 4번 증기 밸브로부터 누설이 없는지 점검한다. 그랬는데요. 불을 다 끄고 났는데 진공 펌프를 갖다가 계속 가동시켜 놓는다. 난방용 보일러에서 더군다나 주요 점검사항이 아니죠. 모든 보일러가 가동이 정지가 됐다. 그러면은 드레인 회수하고 진공 펌프는 정지해야죠. 나머지는 드레인 회수는 응축수가 회수가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진공 펌프도 정지하고 나머지들도 전부 다 정지해 놓은 상태가 되겠죠. 문제 34번. 보일러 급수 중에 현탁질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한 외처리 방법이 아닌가. 보일러 본체에 물을 집어넣기 전에 바깥쪽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부 다 외처리, 안쪽에서 처리하는 것을 내처리라고 하고 외처리를 1차 처리, 내처리를 2차 처리라고 합니다. 내처리는 전부 다 약품을 씁니다. 직접 처리하는 수도 있지만 불순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더 초점이 높습니다. 모든 약품을 내처리 쓰는 것을 전부 다 첨관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pH를 조정하는 pH 조정제 이런 것들이 있죠. 탈산소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외처리 방법은 불순물 종류에 따라서 1번 용존 고용물, 녹은 상태로 존재하는 거, 완전히 녹아서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설탕이 물에 녹듯이. 염류입니다. 한마디로 염류, 소금 종류. 염류. 이게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주
대상인데 이런 게 물속에 녹아있다? 바로 스케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용존고용물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탁질 고용물. 현탁질 고용물은 나타날 현 흐릴 탁. 물빛이 흐리게 보여요. 흐리게 나타나. 왜 그럴까? 녹지 않았기 때문에. 흙탕물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도 역시 보일러 내부에 들어가면 농축이 되고 포밍, 거품 같은 거 일으킵니다. 3번 용존가스. 용존가스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탄산가스 이런 걸로 해당되는 건데 주로 점식을 많이 일으킵니다. 용존고용물은 주로 스케일의 원인이 됩니다. 현탁질 고용물은 이게 슬러지 또는 포밍 뭐 이런 것 등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 먼저 여과, 침강, 여과, 응집 이 세 가지는 필터로 거른다, 깔아앉힌다, 백반, 명반을 풀어서 응어리지게 해서 잘 분리가 되게 한다. 이런 경우는 현탁질 고용물. 물속에 뿌옇게 있는 성분 오랫동안 그냥 놔둬 깔아앉힙니다. 침강법. 미세한 필터로 걸러 여과법. 그 다음에 백반 같은 걸 풀어. 그러면 어때요? 응어리가 져서 덩어리가 져서 빨리빨리 분리가 된다. 그러면 탈기법은 뭐냐? 용존가스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가스 성분을 분리할 때는 기폭법과 탈기법 두 가지가 있어요. 기폭법, 탈기법. 그 다음에 용존고용물은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류를 시켜서 수증기를 받아서 응축을 시켰습니다. 증류법. 그 다음에 이온교환법, 이온 필터로 특정한 이온만을 추출을 해서 흡착을 시켜서 걸러낸다. 또 약품을 첨가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탈기법은 고용물 제거가 아니고 가스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35번. 보일러 설치 기술 규격에 따라 열 매체유 팽창 탱크에 열매체 보일러입니다. 공간 부위에는 열매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가스를 봉입을 하는데 이 가스의 압력이 너무 높게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팽창 탱크의 탱크의 최적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 단, VE는 온도가 상승했을 때 시스템 내에서 열매체가 팽창하는 양이고 VM은 일반적인 탱크 내에 열매추유가 보유되고 있는, 담겨져 있는 보유량이다. 그럴 때 팽창 탱크의 최소 최적은 어떻게 되냐? 팽창 탱크 최적 약자죠. 그것은 온도 상승할 때 팽창이 되는 그 팽창량의 2배 플러스 그 다음에 본래의 상온시, 평상시 온도에 탱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열매추의 보유량 합산한 값으로 한다. 이것은 식이기 때문에 규정이라서 외우셔야 될 겁니다. 아마. 문제 36번. 지역난방에서 일반적인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중앙난방보다 범위가 더 커진 거죠. 어느 일정한 동 전체, 막 이렇게. 아파트 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역 전체, 구 전체, 막 이렇게 난방을 하는 거죠.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을 해서 일반 각 건물마다 보일러 시설이 필요가 없고 연료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다. 2번, 시설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연료일 면에서 유리하다. 보일러가 커지면 커질수록 폐열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설치할 수가 있어요. 즉 손실열을 여러 가지 장치를 부착을 해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3번, 지역난방 설비에서 배관의 길이가 짧아서 그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수도배관 하듯이 계속 열매체, 고온의 증기나 고온의 물, 고온수가 공급되는 관이 매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관이 길어져서 배관에 의한 열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온 조치,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번, 고압증기나 고온수를 사용해서 관의 지름은 작게 할 수가 있다. 아파트 단지까지, 기기실까지 도착할 때는 증기나 고압증기나 고온수를 쓰는데 이걸 가정에다 직접 배달할 수는 없죠. 가정에서 고온수, 고압증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난방을 하더라도 어느 지역 난방 공사에서 아파트 단지로 공급이 됐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기계실로 들어가서 열 교환을 해야 돼요. 온수 탱크에 넣고 이 고압증기나 고온수를 그냥 교환을 해서 쓰든지 또는 물하고 직접 섞어서 쓰든지. 그러면은 커다란 온수 탱크에다가 이제 적당하게 가정에서 쓰기 적당하게, 난방에도 적당하게, 주방에서 샤워실에서 쓰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졌으면 그걸 이제 가정 세대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기 달아서 사용량마다 측정을 해서 요금을 내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37번. 다음 보온재 중에서 유기질 보온재에 속하는 거. 유기질은 생명체에서 얻는 거예요. 즉 식물이나 동물에서 얻는 거예요. 식물 줄기나 동물의 털어, 가죽 같은 거죠. 자, 속하는 거. 규조토, 흙이죠. 탄산 마그네슘, 유리, 염류 종류. 유리, 섬유, 유리를 녹여서 섬유로 분사한 거. 이런 건 전부 다 무기질이고요. 코르크는 코르크 나무 껍질이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유기질 보온재는 식물성이나 동물성 원료로 가공해서 만들고요. 원유 종류, 석유류를 가공한 폼류, 거품 종류, 폴리스틸렌 폼, 우리가 스티로폴이라고 부르죠. 우레탄 폼 등등이 있고, 코르크 또는 가죽으로 된 거, 또는 털을 압착한 거, 펠트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38번 수면 측정 장치 취급상의 주의사항 설명으로 틀린 거. 수면 측정 장치 1번 수주 연결관은 수측의 연결관 도중에 오물이 끼기 쉬우므로 하향 경사하도록. 이게 뭐냐면은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 수면계를 바로 붙이지 말고 반드시 증기 쪽, 물 쪽 해서 수주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수면기에 연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주 연결하는 이 관이 수측에, 물측에 연결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네요. 하향으로. 보일러 입장에서 볼 때 수주 쪽으로 하는 게 하향으로. 그러면 찌꺼기가 딸려 들어가서 수주에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상향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2번 조명은 충분하게 하고 유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라. 3번 수면계 코크는 누설이 되기 쉬우니까 6개월 주기로 분해를 해서 정비해서 조작하기 쉬운 상태를 유지하라. 이 상하에 코크가 달려 있어요. 4번 수주관 하부의 분출관은 이 밑에는 찌꺼기가 쌓일 경우에 배출할 수 있도록 밸브를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할 때는 열어서 배출합니다. 수면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출관은 매일 1회 분출해서 수축의 연결관에 찌꺼기를 배출한다. 그랬는데요. 자,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수주관 또는 유리수면기에 이렇게 물 쪽에서 갈 때는 상향으로 가게. 이 속에 있는 농축된 찌꺼기가 이쪽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보일러 쪽으로 흘러버리게. 왜냐하면 보일러 밑에는 분출 밸브가 있어서 매일매일 분출을 하고 있죠. 39번 보일러 수리 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 1번 부식 부위의 해머 작업 시에는 불똥이 튈 수가 있으니까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2번 파이프 나사 절삭할 때 나사부는 날카롭고 뾰족뾰족하니까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3번 토치램프로 불을 피워서 가열을 하거나 가공을 할 때, 작업할 때는 화재 위험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는다. 파이프 렌치는 파이프 조일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무거우니까 망치 대용으로 쓴다? 아니죠. 별도의 망치를 써야죠. 그리고 배관할 때는 일반 망치를 쓰는 게 아니라 배관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고무 망치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40번 관이음새로 사용되는 홈 조인트, 그루브 조인트라고 하는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반 용접이나 플랜지 또 나사로 관이 있는 방식에 비해서 빨리 조립이 가능하다. 2번 배관 끝단 부분에 간결을 유지해서 온도 변화나 및 진동에 의한 신축 유동성이 뛰어나다. 3번 홈 조인트를 사용할 때 용접 효율성이 뛰어나서 배관의 수명이 길어진다. 이 용접하는 거 아니에요. 용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홈 조인트라고 하는 방법은. 4번 플랜지식 관이음에 비해서 볼트를 사용하는 수량이 적다. 볼트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즉 수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설명이죠. 용접하지 않고 파이프를 그루브, 이렇게 파이프 끝을 그루브
줘서 링을 끼워서 압착을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루브, 홈이 파이게끔 그루브에서 들어놓고 고무 링을 둘러서 끼워서 조인트 커버로 눌러서 압착해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플랜지 같은 경우는 볼트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배관에 연결하면 뺑 둘러서 볼트를 조여야 되기 때문에 볼트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양쪽에 상하 볼트 너트만 조립을 하면 되고요. 고무 이 링, 이 패킹이 가운데 들어가서 탄력 있게 진동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41번 배관의 나사 이용과 비교했을 때 용접 위험 장점이 아닌 거. 1번 누수 염려가 적다. 나사 부위는 팽창 수축하면은 이게 약간씩 팽창 수축에 의해서 나사 연결 부위가 회전을 일으키면서 누수될 우려가 있어요. 관 두께의 불균이라는 부분이 생기지가 않는다. 이음부 강도도 크다. 열에 의한 잔류 응력 발생이 되죠. 녹았다가 액체처럼 됐다가 다시 고체로 굳는 순간에 당겨집니다. 수축하면서 그 부위가 열응력이 발생하죠. 4번은 틀린 말이죠. 42번 파이프 축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개폐되는 밸브로 파이프 중심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개폐되는 밸브로 유체의 흐름에 따라 마찰 저항 손실이 적으며 난방 배관 등에 주로 이용되나 절반만 개폐하면 디스크 뒷면에 와류가 발생되어서 유량 조절용으로 부적합한 밸브. 이 슬루스 밸브인데요. 밸브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디스크 모양이 축에서 손잡이를 돌리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밑바닥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요. 활짝 열리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 일부만 열리면 이 뒤쪽에 소용돌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와류가 발생이 되고요. 유량 조절용으로는 부적합하고 조금 틈새가 열려 있으면 이쪽에서 유속이 빨라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개폐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이건 개폐용. 슬루스 밸브는 개폐용, 글로브 밸브는 조절용, 유량 조절용. 버터플라이 밸브는 반씩 이렇게 개방을 해서 나비 날개처럼 이렇게 열리는 것, 댐퍼처럼 열리는 것이고요. 콕은 손잡이를 90도 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43번 가동 중 보일러를 정지시킨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정지한다. 가장 먼저 연료 공급 정지입니다. 가장 나중에 댐퍼를 닫습니다. 나머지는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요. 가동 중인 보일러 정지한다. 연료 정지입니다. 마지막 연도 쪽에, 즉 굴뚝 쪽에 있는 댐퍼를 닫는 거죠.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일반적인 운전 정지 순서 자세히 보면 연료 정지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공급을 분무용 공기를 정지합니다. 그 다음에 급수를 하고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급수열부 닫아주고 급수펌프도 정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추의 혹시 순환 펌프는 열매추의 탄화 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냉각이 될 때까지 가동을 시킨 다음 계속 자연적으로 순환이 돼서 점점점 열을 발산하면서 저절로 식도록 한 후에 정지합니다. 그 다음에 증기 밸브는 닫고 당연히 그 다음에 드레인 밸브 열어서 응축수 빼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굴뚝 쪽에 댐퍼 닫아서 영하의 차가운 외기가 굴뚝 쪽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44번 증기 보일러에서 수면기의 점검 시기로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수면기 언제 점검해야 돼? 두 개의 수면기 수위가 다르다. 당연히 수면기와 눈금이 서로 다르면 둘 다 고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고장이죠. 프라이밍 폼이 발생했다. 거품이 잔뜩 꼈어요. 수면 수위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점검해야 됩니다. 수면기 유리관을 교체했어요. 새로 당연히 교체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점검해야죠. 그러면 보일러 점화 시행한다? 점화 전에 해야죠. 점화 전에. 점화 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점화를 해야겠죠. 자, 점검 시기는 주로 어떤 걸 하냐면요.
보일러 본체에 수면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쪽과 물이 통하는 쪽에 이쪽에 잘 막힘이 없이 잘 통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45번. 보일러 내 처리로 사용되는 약체, 약품 중에 가성취화를 방지한다. 탈산소도 방지. 산소 성분이 있으면 제거를 해준다. 슬러지 조정. 슬러지가 미세하게 물속에 녹아가지고 이제 잘 가라앉지도 않고 그냥 뿌옇게 들어있어요. 그런 것은 물 위로 잘 떠오르게 만들어 버리거나 엉어리져서 밑바닥으로 덩어리져서 가라앉게 만들어서 분출 밸브를 열어서 분출이 쉽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슬러지 조정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봅시다. 가성취화 방지제, 암기법, 가, 리, 탄, 초, 인, 질, 니그린, 탄닌, 초산소다, 인산소다, 질산소다. 탄닌 들어갔네요. 탈산소제, 탄, 히, 아. 탈산소제는 탄닌, 히드라진, 아왕산소다. 탄닌 들어갔네요. 슬러지 조정제, 슬리탄 전택, 슬리탄 전택. 니그린, 탄닌, 전분, 텍스트린. 탄닌이 다 들어갔네요. 탄닌. 암기법대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H 조정제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피, 가, 암, 히, 제. 또는 피가 암이 인 해도 돼요. 인산소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가성취화 방지제. 가, 리, 탄, 초, 인, 질. 니그린, 탄닌, 초산소다, 인산소다, 질산소다. 그 다음에 여기 탈산소제. 탄, 히, 아. 탈산소제는 탄닌, 히드라진, 아왕산소다. 그 다음에 슬러지 조정제. 슬, 리, 탄, 전, 택. 리그린, 탄닌, 전분, 텍스트린. 포밍 방지제. 폴, 호. 폴리아미드, 고급 지방산 에스테르, 고급 지방산 알코올 해도 되고요. 4번 고급 지방산 폴리알코올, 이게 이제 포밍 방지제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암기법으로 약품 이름 앞글자 이니셜 따가지고 외우시면은 쉽게 암기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어떤 건물 소요 난방 부하가 54,600kcal/h이다. 주철제 방열기로 증기 난방을 한다. 증기 난방을 한다. 몇 쪽 섹션 방열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표준 방열량으로 계산하고 주철제 방열기 쪽당 방열 면적은 0.24제곱미터이다. 그랬는데요. 자, 뿜어내는 열량, 난방을 위해서 뿜어내는 열량, 난방 부하는 열량이니까 열량 구하는 식 두 가지 있죠. 양비온, 면전온. 여기서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방열기 면적, 방열 면적 곱하기 방열 개수 곱하기 방열기 온도차. 방열기 온도차라는 것은 방열기 온도차가 뭐냐면 방열기가 뜨거우니까 방열기 온도에 빼기 실내 온도예요. 그런데 방열 개수하고 온도차를 곱한 것을 방열량이라고 해요. 방열량을 실제 구할 수가 없으면 방열 개수, 온도차가 없으면 표준 방열량으로 합니다. 표준 방열량은 증기일 때는 650이고 온수일 때는 450kcal/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방열 면적은 방열기 전체의 표면적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방열 면적을 자체를 줄 수도 있지만 이 문제처럼 쪽당이 나오고 뭐 하면은 첫째는 조각수, 쪽수 곱하기 한 조각당 면적, 그것을 쪽당 면적이라고 그래요. 또는 섹션당 면적. 그래서 쪽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쪽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따라서 쪽당 면적 방열량을 옮겨서 나누기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식 대입할 때 난방부하 얼마? 54,600.
그 다음에 쪽당 면적 0.24제곱미터. 방열량 표준인데 증기니까 650.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단 주의할 점은 반드시 조각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 나오면은 반올림이 아니라 소수점 밑에는 무조건 올립니다. 0.1조각이 나와도 무조건 올려 써야 된다. 정수형으로 써야 된다. 옆구리 찢어가지고 설치할 수가 없어요. 한 조각은 그대로 통째로 조각으로 해서 기다란 장 볼트로 해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 누르면은 답이 350조. 47번 관의 결합 방식 표시 방법 중에 유니온 그림기요. 맞는 거. 1번 소켓 이음이에요. 소켓 이음. 요건 나사 이음이라고도 하고요. 나사 이음은 줄 하나인데 사실 줄 하나로 표시해서 나사 이음이 가능한 부품이 소켓입니다. 두 줄 플랜지, 세 줄 유니온. 유니온은 가운데가 길고요. 양쪽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점 하나, 용접 이음인데 용접은 이제 아크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산소를 이용하느냐. 이것은 산소 용접을 말합니다. 납땜이에요. 납땜. 납땜 기호일 때 점 찍고요. 전기 아크 용접은 뭐냐? X자를 치도록 되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문제 48번. 보일러에서 팽창 탱크 설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팽창 탱크는 온수 보일러에서 사용되죠. 온수 보일러 본체에 온수가 잔뜩 들었는데 온도 상승을 해서 최적 팽창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안전밸브 달거나 방출밸브 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고유하게 위에 물탱크 놔둬서 이 위에다가 팽창하는 그래서 넘치는 뜨거운 물을 이쪽으로 탱크로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송수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각 방으로 보내서 사용한 다음에 다 들어오면은 순환을 하는 거죠. 보일러로 다시. 이게 순환 펌프로 해서 순환을 합니다. 계속. 그럴 때 혹시 누설이 되거나 또는 일부 증발이 되거나 할 경우에 부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팽창 탱크에서부터 되돌아오는 이쪽이 환수 주관이고요. 환수 주관부에 연결을 해놓는데 이게 팽창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팽창관으로 팽창 탱크 연결되어 있는데 이 팽창 탱크 역할이 온수가 최적 팽창을 하면은 거꾸로 역류해서 수위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위쪽으로 팽창하는 물은 넘어가서 밖으로 버리지 않고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요. 팽창 압력을 흡수하고 보일러 물이 부족할 때 부족수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물이 순환할 때 혹시 공기가 차 있다. 그러면은 순환 펌프로 순환할 때 쫙 빨아들이면 이쪽으로 오다가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딱 빠져서 공기 빼기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틀린 거 봅니다. 1번, 최적 팽창, 이상 팽창에 의한 압력을 흡수한다. 2번, 장치 내 온도 압력을 일정히 유지한다. 3번, 보충수를 공급해준다. 4번, 관수를 배출해서, 관수를 버려서 배출해서 관수를 팽창하는 물을 회수를 해서 그러면 맞는 말이겠지만 배출해서 버려서 열 손실을 방지한다? 물을 버려서 배출해서 방지하는 것은 아니겠죠. 팽창되는 팽창수를 회수를 해서 되돌려서 탱크 쪽으로 되돌려서 밖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서 열 손실을 방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수를 배출하는 것은 보통 표현이 보일러수를 관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배출 그러면 분출을 말하는 거예요. 농축된 물을 배출하는 거죠. 이것은 분출 장치이고 분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열 손실이 당연히 일어나죠. 열 손실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열만 회수하는 열교환 장치를 써서 버려야 되겠죠. 49번. 열사용 기자재 검사 기준에 따라서 전열 면적이 12제곱미터이다. 보일러의 급수 밸브 크기는 전열 면적 10제곱미터 기준으로 합니다. 놓으면은 급수 밸브는 20A, 밑에는 15A. 요건 급수죠. 급수 밸브. 근데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일러 물이 더러운 것은 농축이 되면 밑으로 분출은 빼줘야죠. 사람으로 치면은 급수는 밥 먹는 거고 분출은 똥 싸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뭐예요? 급수는 부족함이 없이 지나치게 과식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과부족이 없이
일정한 상용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급수의 원칙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그 다음에 분출은 똥 싸는 거기 때문에 빨리 싸야 돼요. 굵은 똥으로. 그래야지 건강하죠. 또 점화 전에 식전에 싸야죠. 그러니까 보일러 가동하기 전에 분출하고요. 신속한 동작을 넣으면 굵은 똥으로 싸려면은 급수하는 밸브보다 한 사이즈 큰 거예요. 똑같이 10제곱미터 전열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넘어가면 25A, 밑에면은 20A예요. 급수별보다 한 사이즈씩 차이가 나죠. 자, 이것은 전열 면적 12제곱미터 급수니까 10 넘어가죠. 그러니까 얼마? 당연히 20이 답이 되겠죠. 50번. 다음 보온재 중에서 안전 사용 최고 온도가 가장 낮은 거. 일반적으로 무기질이 있고요. 유기질이 있는데 유기질은 대체로 최고가 120도고요. 일반적으로 100도 이하입니다. 끓는 물 온도 이하에 사용하고 넘어가면 무기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기질은 폼 종류, 거품 종류, 우레탄 폼, 폼 라버, 폴리스틸렌 폼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르크 나무 껍질, 코르크, 또 펠트, 털어, 압착한 거,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종류들이 전부 다 유기질 보온재이죠. 무기질 보온재는 흙이나 바위나 암석, 유리 이런 걸 가공한 거죠. 탄산 마그네슘 물반죽 보온재, 규상 칼슘 보온판, 글라스 울, 유리를 섬유로 만든 거 블랭킷 이런 종류는 다 무기질이죠. 근데 경질 폼 라버 보온통 이것은 유기질이죠. 안전 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유기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51번. 다음 중 동관 이음 종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납땜 이을 수 있어요. 동관도 동관용 플레어 압축 이음이라고도 하고요. 플랜지 이음 동관용 플랜지가 따로 나옵니다. 기볼트 이음. 이 기볼트임은 동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기볼트는 성면 시멘트관을 잇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52번. 보기와 같은 부하에 대해서 보일러의 전격 출력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 H1, 2, 3, 4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시동부하 그랬는데 난급배시, 난급배예라고도 합니다. 예열부하. 그래서 난, 급, 배, 예 4개로 구분하는데 난방, 급탕은 실제로 우리가 열량을 직접 이용하는 거죠. 뜨거운 열을. 이건 방열 출력이라고 하고요. 방열 출력. 그 다음에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면 배관으로 계속 온수가 공급되니까 배관 겉표면으로 인해서 온도차로 인해서 배관 열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배관 열 손실을 배관 부하라고 해요. 따라서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면 배관으로 인한 열 손실도 일어나고 실제로 열량도 이용하고 그래서 이것을 상용 출력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열 부하는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처음 가동할 때 정상 온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들어가는 열 그것을 예열 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합한 것을 전격 출력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4가지가 다 더해져야지만이 전격 출력이죠. 난급 배열.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53번. 다음 중 보온재 일반적인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 구비 요건. 보온재는 첫째는 어떻게 온도를 따뜻한 걸 지키느냐. 열이 흐름을 차단해요. 열 차단. 열 차단을 하려면은 전도율이 확실히 적어야죠. 열을 잘 전달을 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을 할 때도 보면은 오랜 동안 사용해도 그 뜨거운 온도의 변질이 되지 않아야 되고 시공도 용이하고 확실하게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무거우면 배관의 하중을 증가시켜요. 비중이 가볍고 또한 강도는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강도가 클 것까지는 맞는데 비중이 크고 그러면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1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54번. 상용 보일러의 점화 전에 연소 계통의 점검. 점화 전에 연소 계통 점검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증유 예열기를 가동을 하되 예열기가 증기 가열식인 경우에는 드레인을 배출을 시키고 드레인은 응축수를 말합니다. 뭔가 증기 사용 장치는
응축수가 고인 채로 가동을 하게 되면 응축수가 증기에 밀려서 수격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출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가열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고 2번 연료배관 스트레이너 이건 여과기죠. 스트레이너는 여과기. 여과기나 연료 펌프 또 수동으로 차단하는 밸브 개폐 상태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3번 연소가스 통로가 긴 경우와 구부러진 부분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완전한 환기가 필요하다. 미연소가스가 체류해 있을 경우가 있죠. 4번 연소실 및 연도 내에 잔류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연도의 각 댐퍼를 전부 열어놓고 통풍기로 환기를 충분히 시킨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프리퍼즈라고 하죠. 프리퍼즈를 잘 하라 이 말이죠. 논의 환기를 점화전에 잘 하라. 따라서 해당이 안 되는 거. 1번이 틀렸죠. 드레인은 배출한 다음에 가열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55번부터 60번까지 6문제는 법규 관련 문제죠.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 연료나 열, 전력의 연간 사용량이 합계 몇 TOE? TOE는 석유환산톤의 약자예요, 사실. Ton of equivalent. equivalent, 환산해서 계산했다. 이런 말이고요. 석유로 환산해서 무엇을? 연료량도 발열량으로 다 계산해서 석유 발열량으로 환산하는 거. 열도 마찬가지, 전력도 마찬가지. 이걸 석유 환산톤으로 계산해 본 건데요. 전력 같은 경우는 1kWh가 860kcal죠. 그래서 결국에는 열량 다 합계를 석유 열량으로 환산을 해본 톤수. 이걸 석유 환산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 이상이면은 에너지 다 소비 사업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자로 지정을 해버리느냐. 이 지정된 사람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올해 에너지 사용 예정량, 전년도 제품 생산량, 올해 제품 생산 예정량, 막 이런 것 등등 목표량, 이미 예정량, 그리고 또 전년도 사용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라고 그래요. 자, 얼마? 2000TOE 이상 사용하는 사람. 56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 관리 기자재 중 하나인 가정용 가스 보일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 효율 또는 소비 효율 등급을 라벨에 표시해서 나타내는데 이때 표시하는 항목에 해당이 없는 거. 출력, 효율, 소비율 등급 아시죠? 녹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무지개로 해서 1, 2, 3, 4, 5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녹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해당 사항 없는 거 1시간의 CO2 배출량 이건 표시가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57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누가 수립하느냐? 에너지 관련이니까 누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제 58번 에너지법에서 정의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 누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봐요? 에너지 사용시설의 소유자, 주인이나 또는 관리자. 이게 바로 에너지 사용자죠. 문제 59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에너지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에너지 비축과 저장을 조치를 회사에다가 내릴 수 있죠. 명령을. 에너지 비축하세요. 저장하세요. 에너지 저장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배급, 에너지 공급 설비의 가동이나 조업 상태, 에너지 판매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거. 자, 조치를 취하는 거, 해당이 없는 거, 판매 시설을 확충한대. 여기는 지금 변동이 생겼다는 말은 풍족하게 넘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판매 시설을 확충을 합니까?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아니죠. 에너지 소비나 판매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줄여줘야죠. 확충이 아니고.
60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의 개조 검사의 경우에 검사 유효기간으로 오는 것. 개조는 주로 용량을 바꿨다든지 또는 연소 기구를, 연소 방법을 바꿀 때 기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용량을 뭐 톤수로 바꿨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한번 바꿔 나면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전한지 성능이 괜찮은지 계속 사용 검사를 받아야 돼요. 계속 사용 검사 받기 전까지 유효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요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검사 대상 기기의 개조 검사는 유효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 1년 후에는 다시 계속 사용 검사, 즉 안전 상태. 안전 상태는 주 검사 방법이 뭐예요? 수학 검사. 성능 검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효율 측정하는 거예요. 효율 측정. 즉 열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 많이 풀 때 나오잖아요. 열정산을 해서 효율 계산해서 법적으로 정한 여러 가지 성능 검사에 부합이 되는지, 그다음에 균열이 가가지고 터질 만한 수학 검사를 해서 그런 균열이 간 곳이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언제? 개조 검사 끝나고 나면은, 통과하고 나면은 언제?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60번 문제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